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고사 체열과 윤리 해설 강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나갈 거고요. 총평은 일단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1번에는 윤리학의 구분 문제가 생활과 윤리에서는 배치가 돼요. 어, 틀리면 안 되겠죠. 예. 한 문제가 안 나오지도 않고요. 한 문제보다 더 나오지도 않지만 이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어, 공부를 좀 하시면은 그냥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가윤리학을 보니까 음,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도덕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이거는 기술 윤리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기술 윤리학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기술 윤리학이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왜 이러니? 자, 기술 윤리학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나 제시문 같은 경우에서는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한다. 도덕 원리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떤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왜냐하면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들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도덕 원리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면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죠. 그러면 선지를 같이 봅시다.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실천 윤리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제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되겠고요.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분석. 이거는 어, 논리학, 언어학, 의미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메타 윤리학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기술 윤리학이 하는 거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윤리학이 하는 거야. 뭐, 그, 고대 그리스의 사고에서 뭐 철학적인 사고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또 어떻게 사회랑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입니다. 자, 5번. 도덕적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는 거는 메타 윤리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답이 되진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2번.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요. 대부분 반론을 물어봐요. 반론이 뭐냐? 라고 합니다. 반론. 반론을 물어본다. 네. 자, 인공 임신 중절은 여기에 이제 반론, 소전, 여기에 들어갈 거에 이제 지금 반론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갈 말에 반론을 고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랐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요 내용이 여기에 각각 조금씩 들어가. 그래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자, 인공 임신 중절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죠? 결론은 보니까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말은 인공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억에 대한 반론이 이제 나오려면 태아는 생명권을 갖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지 않는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답이 되겠죠.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자, 1번 선지를 보니까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어. 자,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기억을 옹호하는 입장이지 기억의 반론을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여기에서 답 찾는 게 뻔하니까 이제 이야기할 게 없긴 한데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잠재성 논거 자체야. 잠재성 논거 자체가 약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조금 난처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난처할 수 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잠재성 논거는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도 옹호해 줄 수 있고요. 생명에 대한 권리는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옹호해 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아직 잠재적인 인간일 뿐이니까 인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잠재성 논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제 그 태아를 전 성장한 인간으로서 대우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고 아닌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선지에 나왔을 때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재성 논거 자체는 양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거 자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태아,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다. 이제 배아랑 태아랑 성인을 어떤 동일한 범주에 묶고 있으면 이건 태아가 인간이랑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 역시도 기억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언뜻 보면은 이거는 그죠? 낙태를 찬성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생명권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생명권을 안 갖는 거를 옹호해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태아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아가 생명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낙태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4번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체 일부야 라고 하는 게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옹호하는 아주 적절한 어,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을 갖냐 안 갖냐가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의사소통 행위 이론 나왔어요. 그죠? 제시문을 보니까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야. 그럼 누구죠? 하버마스겠죠. 하버마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시문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언어 능력이 없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가 없겠지. 당연한 거고 답이 안 되겠죠.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이거는 담론의 성격을 알아야 돼. 담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공통으로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함이야.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근데 근거 없는 주장을 자꾸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담론 윤리를 공부할 때, 담론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화제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자신의 관심사를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근거 없는 주장은 안 된다고 해? 자, 화제를 정하는 과정하고 그 화제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될지를 주장하는 과정이 별개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담론에서 담론을 진행해. 화제 정하기. 그 화제에 맞는 어떤 그 해결책 제시.
토의 후 결론.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어떤 화제든지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 수준에서는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냥 그거 이야기해 보고 싶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근데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요 단계에서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 화제를 정하는 딱 요 수준에서만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나 "나 이런저런 얘기해 보는 거 어때?" 이런 정도는 이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지. 근데 요 수준에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여기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적어 뒀으니까요. 첨부 파일 확인하셔서 한번 보세요. 네. 3 번 하버마스는 이제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어 위해 논증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냐. 이 논증적인 대화가 뭔 이야기냐면 서로 이제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타당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는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있어야겠지. 이게 담론의 핵심이잖아요. 이건 너무 개뻔한 선지니까 당연한 거고요.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서로 이제 비판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에 같이 도달하는 게 목적이야.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서로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과정입니다. 자,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냐? 아니죠, 아니죠. 하버마스는 그 강제 조정 이런 거 말고 모두가 합의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다수가 강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를 강조해요, 하버마스는.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되죠? 내려갑시다. 자, 이번에는 덕윤리가 나왔네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죠. 덕은 인간이 하나의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제시문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제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내재하는 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성품이 중요하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덕이 있냐 없냐가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덕윤리 할 때마다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공자가 자기 제자가 손님들한테 손님을 잘 접대를 안 해.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안 해. 어, 이러면 싸가지 없게 돼. 그래서 공자가 '아 이 제자가 참 어질지가 않다.'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제자가 공자를 찾아왔을 때 일부러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행위는 공자나 제자나 똑같아. 근데 공자가 하는 행위는 덕이 있어. 왜? 스승으로서 제자한테 역지사지하게끔 하려는 그 덕 있는 유덕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가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 자체는 똑같아.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어겼어. 의무나 이런 것들을 어겼어. 근데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 덕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타당한 행위인 거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덕이 있냐 없냐. 공자는 덕이 있지만 제자는 덕이 없어서 공자가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만 제자가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게 덕윤리에서 도덕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자, 선지 1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라. 정확하게 이제 덕윤리 입장이죠. 자, 2번.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칸트의 입장이 되겠죠.
공동체의 전통에 구애됨이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고 도구적 이성. 맥킨타이어는 도구적인 이성을 굉장히 비판해요. 도구적 이성을 굉장히 비판한다. 도구적 이성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상이 공리주의예요. 맥킨타이어나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공리주의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비판합니다. 예. 4번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해라. 이거는 정확하게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에 따라 행동하라.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 뭐 윤리상대주의의 어떤 그 학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뭐 그 생활과 윤리만 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겠지만 윤리학 사상이 뭐 소피스트들 특히 뭐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할 법한 그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5번.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과학기술 파트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기술은 탈을 은폐한 방식이다. 탈은폐다. 어? 기술은 탈은폐한 방식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이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들이 그동안 망국되어 있던 그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기술을 탈은폐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는 하이데거입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뭐 이 제시문 자체가 기술 뭐 그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거는 야스퍼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배웠을 테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좀 그 중요한데요. 야스퍼스 역시도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그걸 활용할 때에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제시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 그뭐 하이데거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제가 적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기업부터 저희는 선지를 봅시다.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기술의 본질은 탈은폐인데 사람들은 그냥 기술을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 의미를 드러내주는 게 뭐야? 은폐되어 있는 거를 꺼내는 거지. 이게 탈은폐예요. 이게 탈은폐야. 응? 일로 와. 이게 탈은폐다. 드러내주는 게 탈은폐예요.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왜? 활용이니까. 기술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지 기술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잖아. 활용에는 당연히 선하다 악하다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돼. 예. 리얼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하이데거도 기술이 도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야스퍼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는 뭐야? 하이데거는 기술은 도구성이 있지만 그 도구성이 본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스퍼스는 도구성이 본질이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6번 빼고 푸는 문제입니다. 뭐 브루디에에 대한 개념 설명이 어, 요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브루디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90%가 브루디에가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그죠? 부르디에가 아니라 이거는 유한계급론은 이제 소스타인 베블런인데 아우 참. 이 그
브루디에랑 베블론이 이야기하는 게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 브루디에 이 이름이 헷갈려. 베블론이죠, 베블론. 소스타인 베블론의 유한계급론이고 이제 그 90% 정도가 이제 독해의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10%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사실 10%가 아니야. 지금까지 기출상으로는 100% 독해 문제였고 이제 보통 이 독해 문제로 내던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 개념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니부어였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성과 사랑의 윤리에 있는 에리프롬이에요. 그래서 브루디에가 아닌데 베블론도 슬슬 개념 문제로 바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베블론의 이론을 좀 그 공부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예, 이 문제 자체는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독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장들이랑 선지를 1대1 그냥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답 찾으시면 돼요. 그 뭐 파일은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값을 아마 생활과 윤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회사상 파트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아마 없었고 윤리와 사상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울러 사랑한다. 서로 아울러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한다. 이런 내용은 유학이 거부하지 않아. 유학도 이런 사회를 원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공자의 대동사회가 서로 그 어 조화롭게 그 자기 부모만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아울러 사랑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그죠? 서로 이롭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왜 갑이 유학이 아닐까? 저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유학이랑 너무 냄새가 비슷해. 그죠? 이 내용 가지고 '이게 왜 유학이 아니지?' 라고 하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찾아야 되냐? 좀 싸가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예요. 겸해, 교리거든요. 유학은 겸해가 아니야. 별해야. 묵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유학은 겸해를 동의하지 않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거든, 저 겸해가. 심지어는 그 겸해를 막 아울러 서로 사랑이라고 지금 그 일부러 번역을 이렇게 해 놨어. 윤사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겸애하고 교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냈었어. 옛날 그 묵자 문제를 낸다, 제시문을 쓴다고 하면은. 한글로 줬다는 이 얘기야. 한글로도 안 주고 한자 가지고 찾으래. 야, 그 나 뜨겁죠. 예,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됩니다. 한자 때문에, 한자 때문에 묵자다라고 이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시 예 거기까지 하고 요 밑에 있는 제시문은 워낙 자주 나오던 거죠. 항상 항심을 이야기하는 맹자죠. 선지로 갑시다. 기억. 군주는 천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겸해거든. 친분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거. 묵자의 주장이 되겠죠. 근데 유학은 어때요? 친분이 좀 중요해요. 그죠? 친분이 좀 중요하다. 군주는 전쟁을 일으키면은 백성들의 이익이 발생하질 않겠지. 묵자는 전쟁에 이제 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전쟁하는 거 싫어해. 예, 묵자는 안 됩니다. 전쟁 안 돼요. 자, 디귿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이다. 자, 왕도의 핵심을 항산이라고 맹자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야? 백성들은
수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선비나 군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산하지 못하면 항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죠? 항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도덕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군주가 백성의 항산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군주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맹자는. 그죠? 이제 군주의 책임이 될 수 있겠죠. 리얼,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하느냐. 자, 묵자는 의로움이 곧 이로움이라고 얘기해. 그걸 의리설이라 그러거든요. 의로움이, 정의는 곧 이로움이다. 일종의 그 공리주의적인 마인드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묵자한테서는 의로움 이코르 이로움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좀 어색하죠. 마치 사람보다 인간이 먼저다, 이런 얘기처럼. 사람이랑 인간이 똑같은 건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유학이 말하는 대의 명분 같은 거라면 당연히 백성의 이로움이 중시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맹자는 인의가 이익에 앞서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죠? 양캐왕이 맹자랑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롭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 그래요? 왜 하필 이익을 먼저 말하느냐? 군주가 먼저 이익을 이야기하면 신하도 이익을 논하고 백성도 이익을 논한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이익을 놓고 싸우겠다니, 군주는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의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의주리종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맹자 같은 경우에서는 백성의 이로움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군자가 추구해야 할 어떤 정의거든, 의로움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맹자도 되긴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둘 다 이제 후자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둘 다 맞는 말이 되니까 리을이 답이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있는 해석대로 한다라는 거죠. 인의가 이익에 앞서야 하니까 이로움을 의로움보다 중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8번 독해 문제예요. 예, 아도르노도 독해 문제로, 그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 문제로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개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아도르노는 개념도 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은 독해로 나왔지만, 이 문제는 독해로 나왔지만, 독해 문제는 제가 따로 해설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9번. 문제의 그 아마 지금 이번 생활과 윤리에서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갑, 삶의 주체라고 하고 있으니까 레건이 되겠죠? 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텔러가 되겠죠? 이성을 지닌 못한 존재를 잔인하게 다루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칸트가 되겠죠? 자, 기억.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레건, 삶의 주체야. 그치? 삶의 주체는 도덕적 행위 무능력자가 포함이 됩니다. 테일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선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것들, 사실은 그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 테일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가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의 고유한 선이 이제 테일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었지만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에 대한 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태계도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고려나 존중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의무는 이걸 안 하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강한 거라니까? 고려나 존중보다 의무가 훨씬 세. 어. 자,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자만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거는 칸트만이 되겠죠. 왜냐면 레건이랑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삶의 주체는 도덕적 행위 무능력자도 되니까. 테일러도 생명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칸트는 아니고 이제 그 갑이랑 을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A 자리가 아니라 C 자리가 되어야 돼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니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냐?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테일러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삶의 주체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함이야. 그죠? 테일러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저마다의 고유한 선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물한테 해악 금지의 의무가 애초부터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칸트는 동물을 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너의 인격성이 잔인해지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만의 입장이 되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디귿 선지가 조금 좀 짜증나고요. 좀 따져볼 게 좀 여러 가지인 그런 선지인데, 자,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생태계 구성원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 중에서 생태계의 구성원이 아닌 애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돼. 이해되죠? 그럼 생태계 구성원이 뭐냐라고 해야 되겠죠. 생태계를 뭐라고 해야 될까? 네이처? 뭐 일반적으로 네이처겠죠? 그럼 네이처라고 해봅시다. 자, 레건. 동물은 네이처 안에 있죠, 당연히. 자, 레건도 그러고 그걸 인정하거든. 동물은 네이처 안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 동물이 그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인데 네이처 안에 없는 거는 동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 구성원이 도덕적 지위를 지녀야 되겠죠. 테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무생물도 생태계 구성원에 포함이 돼요. 이제 생명은 일단 다 아, 그 생태계 구성원이 된다라는 얘기고 칸트 같은 경우에서는 생태계라는 용어가 쓰이던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네이처라고 하면 뭐 자연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도 자연 세계의 일부분이죠. 그건 인정을 한다. 뭐 여기까지 일단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도덕적인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 도덕적 지위가 어디까지일까?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자체의 가치라고 얘기하면 뭐 레건이랑 테일러랑 칸트는 그 삶의 주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인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위아래 종합해가지고 바로 이건 C 자리가 아니라 D 자리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문제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도덕적 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어. 왜? 도덕적인 의무나 고려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 내재적인 가치는 없어도 도덕적 의무나 고려의 대상이 있을 수 있거든. 레고는 사실은 평가원 입장은 삶의 주체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고, 그죠? 그 삶의 주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어야지 도덕적 고려, 지위가 생겨.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레건까지는 오케이야. 칸트도 마찬가지야. 테일러가 문제가 돼요. 왜?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평가원 입장이에요. 생명이어야 되는데, 이제 생태계 구성원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 불간섭의 의무가 있잖아. 그지? 그럼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줘야 돼? 없다고 해줘야 돼? 있다고 해주는 게 맞겠죠? 왜?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데 도덕적 존중이 없다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테일러는 맞아. 왜 맞아? 생태계 구성원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XOX여가지고 이 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D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D. 갑을병. 이제 뭐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당연하겠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 내재적인 가치인데, 그러면 당연히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일병 모두 맞아서 이제 D 자리가 된다라고 해서 답은 니은 리을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넘어갑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도덕적 그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랑 관련된 두 문제 정도의 기출 문항이 있어요. 하나는 2017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하나는 2018년도에 나왔던 문항인데, 자,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없대. 왜냐면 이거 답이 이제 을이 이제 테일러죠. 그죠? 갑이 이제 어 싱어고요. 그죠? 예. 이제 그 뭐 싱어가 틀렸으니까 답이 이제 안 될 텐데, 안 됐다고 얘기할 텐데, 자,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의문이었거든. 이게 답이 되냐 안 되냐가.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나는 해설을 제대로 못했어. 근데 2018년에 나오고 나니까 이걸 내주네?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뭐뭐에 대한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대한 의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게 간접적 의무예요? 직접적 의무예요? 직접적 의무죠. 그죠? 이거는 맞는 거거든. 여기에 이게 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불간섭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테일러는 생태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가 있어 라고 지금 평가원이 인정을 때려버린 거거든. 야,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데 도덕적 지위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에도 도덕적인 지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넘어갑시다. 자, 10번. 갑은 갈퉁이죠. 을은 칸트죠. 자,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국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 뭐 제시문만 읽어도 되지만 갈퉁이 쓴 책 이름이 평화적 수단으로서의 평화야. 그러니까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갈퉁의 입장이야. 이해되시죠? 예. 자, 구조적 착취가 구조적 폭력이죠.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화나 예술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야? 문화적 폭력이야. 예술이 문화 아니냐. 그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이 당연히 있죠.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문화. 이런 식으로 갈등이 설명하니까 당연히 있겠죠.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평화조약은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평화조약으로는 불충분하고 평화연맹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돼. 이해되죠? 갑을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갈등. 정치체제가 개선이 안 되면 구조적인 폭력이 남아있겠지. 억압과 착취가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들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칸트. 공화 정체로 개선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진전이 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이 답이 된다.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넘어갑시다. 자, 11번. 갑은 예,
그 주근관 파트에서요. 도가는요 무조건 장자예요. 주근관 파트에서 도가는 무조건 그 장자예요. 아시겠어? 노자는 안 나와. 어, 예. 왜인지는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을은 에피쿠로스죠. 예. 그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분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도가는 기가 분해된다 그래. 그래서 그 불교는 오온이야.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가 흩어지는 건 맞는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의 이름과 명칭, 어떤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가 분해된다 그러면 그 장자, 원자가 분해된다 그러면 에피쿠로스, 오온이 분해된다 그러면 불교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장자의 입장이죠. 문제는 쉽다. 2번.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냐. 자, 이제 그 좀, 그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죽음이 삶의 단절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있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 근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은 영원한 휴식이란 말이야. 그치? 불교처럼 윤회가 있는 게 아니야. 죽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속되죠. 그러니까 좀 중의적인 것 같아요. 모호하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네요. 예, 답은 이제 죽음이 삶의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일 텐데. 자, 3번.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안 낳죠. 그죠? 왜? 육체가 소멸, 그 고통을 담당하던 이 정신의 영혼이 소멸했는데, 그죠? 고통을 낳을 수가 없겠지. 다만 죽음에 대한 이해가 평온을 낳는다라는 거는 사실이야.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일, 정신적인 불안을 겪는 일, 이런 것들은 없을 테니까요. 4번.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 영원한 삶으로 이행되는 게 아니죠. 이건 플라톤 입장이죠. 그죠?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요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개체가 사라지는 거지. 기나 원자나 오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걔네들은 계속 있는데 뭐만 사라져? 나만. 모두 개체를 구성하는 요소, 기, 원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새로운 다른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원자나 기 같은 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넘어갑시다. 12번. 갑은 이익관심 평등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싱어가 되겠죠. 을은 롤스가 되겠죠. 기억.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냐. 싱어가 해외 원조의 목적을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나. 원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국가 간 그 부의 편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없죠. 이건 싱어의 입장이 아니야. 싱어가 원조를 하는 이유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답이 돼, 안 돼? 안 돼. 어. 니은 해외 원조든 국내 원조든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둘 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죠. 그 원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모든 행위의 이 최종 근거는 다르지가 않아, 싱어는. 뭐든지 간에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야. 원조뿐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디귿,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렇지가 않겠죠. 왜?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원조의 차단점이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아셔야 돼.
그게 생기고 나면 더 이상의 원조는 있으면 안 되니까 쉬운 문제야. 네. 자, 리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자, 이 기아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요. 싱어든 롤스든 보편적 원조의 의무야. 그리고 이제 롤스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적인 원조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적 원조가 동원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물질적인 결핍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왜냐면 이러한 물질적인 결핍이 지속되고 있으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 빈곤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롤스도 이거는 보편적 의무고 싱어는 당연히 보편적 의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13번. 이제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같이 했을 때 이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파트죠. 예. 용광로 모델, 저기 샐러드 볼 모델. 너무 쉬우니까요. 여기 있는 설명으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시민불복종 파트예요. 갑은 보니까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롤스가 되겠고요. 을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공리의 관점 이러고 있으니까 싱어가 되겠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냥 소로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뭐 순서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풀어야겠죠. 이 순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기업.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룰스는 입법의 절차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뭐냐? 룰스를 조금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순수 절차적 정의만 알지 뭐 다른 절차적 정의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순수 절차적 정의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절차적인 정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롤스의 말대로 하면은. 이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어, 가치의 분배하고 관련된 상황이야. 가치의 분배하고 관련된 상황. 음. 뭐 스포츠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경제적인 재화의 분배 뭐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음. 스포츠에서 A팀이랑 B팀이 경기를 벌였는데 A팀이 10점, B팀이 빵점 이렇게 해서 이겼어. 축구를 했는데 이 결과야 결과. 자,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정의롭다, 부정의하다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정의, 부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정의, 부정의를 말을 할 수가 없어. 스포츠에서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만 정의, 부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경기 과정,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경기 과정에서 규칙, 스포츠에서 룰이 잘 지켜졌어. 그럼 뭐야? 정의야. 안 지켜졌어. 그럼 뭐야? 부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국에는 A팀이 B팀을 10대 0으로 이긴 것도 정의로워. 근데 만약에 절차가 부정이해. 그러면 이 결과 역시도 부정이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순수 절차적 정의야. 그냥 순수하게 절차만 보고 이 분배 전체를 전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사람은 1억을 벌고 B라고 하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벌었어. 이 상황을 가지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 그 사회 안에서의 규칙들이 지켜졌어. 정의의 원칙이죠. 이게 지켜졌어. 그럼 이게 정당해? 안 지켜졌어. 그러면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뭐냐?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요. 결과를 봤을 때 평가할 만한 기준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형사사건이야. 형사사건. 형사재판이야. 형사재판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A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범죄를 했어. 그러면 뭐야? 그에 합당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범죄를 안 저질렀어. 그럼 처벌을 안 받아야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결과란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죄 지은 새끼를 무조건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 없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왜? 판사가 AI여도 이게 안 될 수 있어. 왜?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렇겠지. A가 존나 완전 범죄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걔가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죄가 있죠. 걔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걔의 죄를 입증해내지 못해서 벌을 못 준 것일 뿐이죠.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모양이야. 결과를 판단할 만한 기준은 있는데 그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절차가 없어.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없어. 이게 불완전 절차적 정의야. 근데 롤스는 이 입법이라고 하는 건 역시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입법의 결과가 뭐냐? 입법의 결과가 뭐야? 법과 제도죠. 롤스에 따르면 법과 제도가 지켜야 하는 결과가 있어 없어? 있지. 뭐야? 정의의 원칙이야. 법과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일치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법과 제도가 언제나 정의의 원칙에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입법의 절차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백날 첫날 다수결 하면 뭐해? 다수는 실수 안 해? 해.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또 때때로는 심각하게 어긋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 애초부터 불완전 절차적 정의였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외되겠어? 안 돼. 그죠? 싱어는 예외적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는 다수 의사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있을 수 있죠. 원칙과 예외로 시민 불복종을 나누죠.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싱어의 시민 불복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개념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이 예외적인 시민 불복종에서는 다수 의사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X예요. 다수의 의사는 시민 불복종에서 고려할 요소가 애초에 안 되죠. 소로 같은 경우에서는. 왜?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 양심 있는 새끼가 곧 다수야. 이러고 있는데 본 다수야. 아, 전혀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셋 다 XXX에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고,
자,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느냐. 롤스랑 싱어가 그래요. 시민 불복종의 싱어는 뭐 당연할 텐데 롤스 역시도 이 양심, 심지어는 공적 정의관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가능성이 너무 크면은 시민 불복종을 애초에 채택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방식을 고안해야 돼.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시민 불복종을 했으면 그건 정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로는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 양심에 어긋나면 그냥 대가리 박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패 가능성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을 상실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OOX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자, 디귿.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으냐. 룰스. 완전히 질서 정연한 사회와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 명제가 옳지 않은 경우가 있죠.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를,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 명제가 허용될 수 있겠는데, 완전히 질서 정연한 사회와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X라고 해주는 편이 맞겠고요. 싱어는 이 말이 맞아. 직접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혁명이랑 비교를 해서 그렇다. 여기 제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은 민주사회가 아닐수록 옹호될 가능성이 크고요. 시민 불복종은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로 같은 경우에서는 법에 대한 존중하고는 상관이 그냥 없죠. 예, 정의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니까. 자, D. 리얼.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하느냐. 룰스. 맞아요. 이 양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승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돼. 그래야지 공적 정의관으로서 기능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싱어. 원칙적 의미의 시민 불복종에서는 맞아. 시민 불복종은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돼. 다수의 의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소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겠지.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5번. 무제베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롤스가 되겠죠. 갑은, 을은 소유 물에서의 정의,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리, 노직이 되겠죠. 기억.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인해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분배 상황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분배 상황에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정의 원칙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 분배 결과는 정당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노직도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노직도 소득 이전 과정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교정할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룰스는 애초에 정의 원칙이 만들어질 때 그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정의 원칙에 동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약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협동에 스스로 참여해서 그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함이야. 나도 그 사회적 협동에 참여해서 그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내가 사회적 협동에서 낙오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협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을 원한단 말이야. 그게 정의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 협력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을 얘기해.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분배만이 정당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당연히 맞겠지. 당연히 맞겠지. 그죠? 로직은 아 협력이랑 상관이 없어. 내가 그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해요. 네. 협력이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롤스 입장은 된다. 디귿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렇지가 않아. 최소 국가에서도요. 이제 교정 작업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분쟁을 막아줄 만한 그런 법제를 만드는 거 역시도 교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거에만 한정되진 않아요. 리얼.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느냐?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롤스는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살려만 드릴게요. 기본적 필요만 보장해 드릴게요. 아니야. 뭔 소리라는 거야. 그죠? 개, 노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만 있으면 그만이지 기본적 필요 보장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돼. 답이 기억 니은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6번. 자, 갑은 예의를 사람이 만들어. 인의 예지를 하늘이 만들어. 이러면 공맹이야. 근데 사람이야. 선왕은 사람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 순자겠지. 그지? 을은 개뻔해. 칼뱅이죠. 이 정도는 뭐. 예. 자, 기업.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냐? 당연하죠. 그죠? 순자는. 유학은 일단 당연하죠. 정명에 따라서 이루어지려면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적 직위들은 그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는 직위가 가야 되니까 맞아. 그냥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 정명 개뻔하죠. 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굳이 위에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야? 걔한테 어떤 사회적인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야? 걔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예의가 지켜지지. 맞죠? 디귿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 야, 칼뱅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뭐 어디 뭐 청소부 새끼는 아유 어디 하찮고 더러운 새끼가 이러고 판사는 어이구 판사님 이러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나님이 무슨 신분의 귀천을 둬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신분의 귀천을 두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돼? 어. 신은 종교적인 실천에 따라서 평가할 뿐이지 이 어떤 그 신분의 귀천을 둬? 아 그런 거 아니다. 자 리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냐. 그 유학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으로 주어지고 칼뱅은 신이 부여했어. 스스로 고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7번. 독해 문제니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뭐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 네, 뭐, 1대1 대응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성과 사랑의 윤리. 가는 보수주의죠. 나는 자유주의죠. 자, 1번.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 자, 이제 보자마자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수주의 중에서도 이 강경한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 플러스 생식적인 차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지금 가를 보면은 생식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결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 파트는요 제시문이 좀 중요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봐야 돼.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전부 다 뭐라 하는지 좀 봐야 돼. 그리고 사실은 1번은요 그냥 일반적인 보수주의라고 하더라도요 안 돼. 왜? 왜냐면 애새끼는요
결혼을 안 하고도 깔 수 있어요. TV에 나오잖아.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혼부, 미혼모 이런 거 있잖아. 결혼을 안 하고도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돼. 2번 결혼이 있어야 돼. 보수주의는 결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제 결혼 플러스 종족 보존의 측면이어야 되지, 종족 보존에서의 측면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결혼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냥. 어. 예. 1번에서 저렇게 해설한 이유는 저런 거 1번 골라 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까 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온건하게 이야기해 준 거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안 돼요. 예. 2번 성의 쾌락적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생식적인 가치 추구를 하는 차원,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생식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쾌락적인 가치가 정당화가 되지. 부부 사이의 쾌락은 인정을 해 주잖아. 그러니까 돼. 3번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야. 그지? 그지? 그리고 뭐 만 이런 얘기가 없어. 이거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다 맞는 말이야. 왜? 상호 존중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없어. 아시겠어? 어, 그냥 없다고. 보수든 자유든 중도든지 간에 저 3번 선지를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4번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는 해약금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누굴 데려와도 다 안 돼. 상대방한테 해악을 끼치면서 하는 성관계는 강간이야.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하지. 해악을 주면서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잖아.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된다. 5번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틀렸고 자유주의는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19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 자, 갑은 정엄경력 칸트겠죠. 을은 살인자는 국가의 적이다.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이다. 루소가 되죠. 병은 시민대상 국가의 전쟁이다. 누구? 베카리아가 되겠죠. 1번부터 봅시다.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칸트. 그죠. 살인자는 제거되어야만 하죠. 그죠? 제거되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살인자는 시민사회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자 그래, 칸트는. 그러니까 맞아. 루소는. 그게 반드시 사형은 아니더라도 연구한 추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자를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맞겠죠. 자, 베카리아. 살인자라고 하였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모든 살인자가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야, 베카리아가. 그죠? 종신형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베카리아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일단은 안 되겠죠. 뭐 F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요 화살표가 이제 안 돼가지고 답은 안 되는 거. 자, 2번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되는 것이다. 칸트는 맞아. 근데 루소는 국가 존립이 곧 정의야. 응? 국가 존립이 곧 정의라고. 루소는 국가가 일반 의지고 일반 의지가 곧 정의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가 틀렸어. 그죠? 베카리아. 야, 국가 존립하게 만드는 게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잖아. 그죠?
그리고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가 곧 정의잖아.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 유지나 이런 것들을 공리주의는 굉장히 크게 고려하죠. 그러니까 칸트 빼고 둘 다 그 맞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아 왜 이거는 내가 답 체크를 안 해 놨지? 어쨌든 예. 그 답은 될 수가 없겠죠. B니까. 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안 되겠죠? 예. 넘어가면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 이게 좀 중의적이에요. 이딴 선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 사회계약에 근거하면 어떤 종류의 형벌이더라도 집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도 읽히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사회계약은 형벌의 종류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이딴 식으로도 읽힌다고. 두 번째, 모든 종류의 형벌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형벌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야지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지. 의미 1로 해석하든 의미 2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제 답이 되진 않아요. 의미 1로 해석하게 되면 칸트, 루소, 베카리아 모두 다 부정해요. 왜냐면 어떤 종류의 형벌이더라도 집행하는 게 정당하진 않거든. 칸트가 신체형을 옹호하진 않아. 신체형이 뭐야? 누구 사람 패으면 똑같이 패 놓는 거야. 그럼 무식한 형벌을 칸트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해돼? 어. 루소도 일반 의지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진 않고요. 베카리아는 사형이 안 된대잖아. 이해되죠? 의미 2로 해석하게 되면 셋 다 맞아. 칸트도 결국에는 사회계약의 규제를 받지. 네. 동해보복의 원리상에 따라서 내려줘야 되니까 사회계약에서 확인하는 게 우리 동해보복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셋 다 맞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의적이긴 한데, 오류는 아니야. 근데 이런 선지를 내면 안 돼. 반교육적이에요. 내지 마! 좀 그만 내. 중의적인 선지 좀. 그죠? 자, 4번.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칸트.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하는 것은 형벌권과 관련된 거야. 이 형벌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가게 되는 것은 반드시 사회계약인 건 맞아. 누구든지 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국가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과정 자체는 반드시 사회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칸트의 이 사회계약은요, 그걸 계약하는 주체가 살인자 같은 경험적인 자아가 아니야. 현상제적인 자아가 아니라고. 예지체적 자아라고. 예지체가 뭐야? 현상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내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자아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아. 살인자 같이. 그러니까 칸트도 맞아. 루소는 살인자도 언젠가 동의했었어. 다른 사람 죽이면은 지가 처벌받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안 돼. 어, X야. 병은 사회계약에는 생명에 대한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형은 국가한테 정당한 권리가 없어. 부당해. 라고 얘기하니까 베카리아는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동해보복의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 동해보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칸트밖에 없어. 형벌과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하느냐.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 어떤 종류의 비례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딱 동해보복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칸트가 유일해요. 루소도 동해보복이 아니야. 왜냐면 살인자 같은 애들은 범죄자의 고통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그 형벌이 처해지는 게 아니거든. 베카리안. 공리주의자들은 그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강조를 하지만 이게 동해보복은 절대 아니죠. 그죠? 동해보복은 절대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이 범죄의 그
해악과 형벌의 고통이 일치하게끔 하지도 않아. 형벌의 고통이 더 적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래서 답은 이제 5 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갑시다. 대망의 20 번. 불교. 문제는 쉬워요. 뭐 제시문은 뭐 워낙 자주 나왔던 거니까 특히요. 세상 모든 존재의 생멸을 연기에 연 거. 불교는 당연하죠. 연기설. 예. 2 번. 어 만물이 서로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이다. 당연하죠. 이게 연기설의 내용이잖아. 만물들이 서로 원인, 조건, 결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디귿.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죠? 그 제법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의 것들이 이제 고통이 되죠. 당연한 거. 자, 4 번. 어떠한 디귿, 리을, 개별 사물이 본질적으로 독립적 실체. 독립적 실체 불교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안 돼. 자, 5 번. 팔정도의 수행. 팔정도의 수행이 사막이고 중도죠. 불교가 강조하는 수행법이니까 맞다고 해 주면 되고, 답은 이제 허무하게 리을이 됐다, 4 번이 됐다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6월 모의고사 해설을 같이 해 봤고요. 총평을 하자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선지들이 몇 개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19번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 이탈이 맞아. 특히 요런 선지들 요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과 이탈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출 문항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무난하게 이제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등급 컷이 이렇게 낮을 만한 문제들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들이 기출을 아직 전부 다 끝내지는 못한 상황에서 치러진 시험이다 보니까 등급 컷이 좀 낮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윤리와 사상에서 못 뵀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